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경제TV입니다. 세테크, 재테크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3회 특강 중에서 54회 마지막 꼭 알아야 될 세금 30가지 중에서 오늘 좀 한 10가지 정도를,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주의하자. 그래서 한 10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20가지를 했는데, 1번은 54강이네요. 자, 1번은, 우리 이거, 지금 여당 쪽에, 국회의원 여당 쪽에 또, 엊그저께 추미애 대표가 말씀하신 것도 보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보이스 개념에서 불을 좀 지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스 하면 뭐 재산세죠. 재산세하고 종부세 아닙니까? 종부세는 일종의, 이건 이제 보유 개념이니까 그런다지만 종부세는 약간 부자세 개념이에요. 부자세. 이 뜻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개인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가진 자가 내야 되는 세금 아닙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부자세.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그래서 우리가 공정한 시장가 가액 비율을 좀 높이자. 실효세율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명목세율을 높이자. 명목세율. 법정세율이죠. 법정세율.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은 제가 항상 정책을 이길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보유세 부분은 이걸 한번 염두에 두고 가자. 세금이 1월 달에서부터 12월 달까지 뭐 12번만 내는 게 아니라 한 13번, 14번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금이 만만치가 않다. 두 번째, 제가 일부러 문재인 세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제이노믹스 세금 그러는데,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정권 초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세 문화를 바꾼다. 아무래도 가진 자가 좀 더 내야 되겠죠. 부동산을 많이 가진 자를 못 가지게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이기는 국민은 없어요.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부동산에 가는 세금은 제 개념으로는 당분간은 양보할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이걸 두 개로 묶어볼 수가 있겠네요. 1, 2번은 우리가 좀 아무래도 덜 가진 사람이 덜 내는 거니까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비과세 되는 쪽으로 숨어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허지 종부세 안 물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주택임대차 합조를 묶으면 종부세 배제하지 않습니까? 또 주택 수요에서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거에 대한 것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어라. 안 묶으면 3주택 이상짜리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금을 물리겠다. 의무조항으로 하겠다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이 뭐라 그래서 이것보다 양도소득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양도소득세 부분도 많이 감면해주고, 임대소득세도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감면 정책을 이걸로 쓰는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전번 시간에 좀 했던 것인데, 이게 과세를 했는데, 과세 미달자, 그러거든요. 근데,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고를 안 하고 가는데, 신고를 하십시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꾸준히 재테크를 하려고 한다면 증여세를 증여해야 했는데, 우리 부부간에 6억인데 과세 미달이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러나 해놓은 것이 좋다. 그래서 이거 안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거 홈택스에 가서 해도 되고, 그렇게 어떤 기장하는 세무서 사원들한테 부탁해도 비용도 얼마 안 드는데 이걸 좀 안 해놓은 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증여에서 이거 많이 묻더라고요. 담보를 제공한단 말이죠. 담보를 제공하는데 이 자체가 증여냐 아니냐. 이건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가 아니다. 내 거 아버지 담보 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좀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담보해서 좀 사업도 하고 내 집 사는데 좀 융자자면 요새 융자받기 힘드니까 해주세요. 그래서 요새 담보 제공을 많이 합니다. 이럴 때 잘 많이 묻는데 이건 증여가 아니다. 그러나 전번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과다하게 뭐 빌딩을 하나 아버지가 너 무상으로 그냥 이거 내가 써라 그러는데 5년 10년 전으로 해보니까 금액이 1억이 넘는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과세를 하죠. 증여로 보죠. 그렇지만 전번에 사회 통념상 얘기도 했고 그랬더니 담보 제공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족부와 세금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우리가 세금을 보면 상속세, 증여세랄지 여러 가지 특히 우리 증여가는 보면 인척이란 말 나오고 혈족이란 말 나오잖아요. 이건 인척, 결혼으로 인해서 장인, 장모, 처남, 처제로 발생하는 거.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혼하면 소멸해버리는 거죠. 당연하지. 뭐 이혼하면 관계가 다 청산되는 거. 이것은 혈족은 청산 대상, 청산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미워도. 네, 혈족. 이런 거 할 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번 시간에 한번 내가 좀 알지도 모르던 사돈네 팔촌이 요새는 팔촌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반개 사촌. 근데 상속 포기를 안 하고 할 때 세금이 나한테 부과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특히 상속에서 제발 가정법원에 가서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금방 하거든요. 여기서 그 뭐 적극적 소득, 그 다음에 뭐 포지티브 소득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써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받을 게 없고 아버지가 빚이 많은 것 같더라. 아버지가 그냥 퇴직하고 다단계를 해가지고 집이 그냥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앞으로 언제 채권자들이 쫓아올 건 모르겠더라.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냥 상속을 포기하시고 아버지가 또 우리 숨겨놓은 재산이 있고 빚 갚고 풀어도 남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한정 승인도 하시고 이거요. 제가 쉬운 말 같지만 이거 안 해가지고요. 안 해가지고 호되게 혼나신 분들 많아요. 우리 저 방송국의 PD 중에도 이런 분도 있다 그러대. 그래서 이 족보와 세금을 좀 잘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족보와 담보 제공, 족보와 세금, 가세 미달자도 하자. 1, 2번은 문재인 정부의 세금에서는 조세 문화가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케어풀 해가면서 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금을 좀 더 공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어떤 통장에서 아들 통장이든 우리 IMF 때 우리 베이머 부모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신용불량이 걸려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통장을 많이 쓰고 이렇습니다. 진짜 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들 통장이든 딸 통장이든 출금할 때 출처를 꼭 좀 기록해야 돼요. 제가 이랬잖아요. 사망 계실로부터 피상속인이 돈을 어디다 써버렸어요. 5억을 2년 이내에 5억을 그 다음에 뭐냐니까 뭐 3년 이내에 일정 금액 이상을 써버리면 이걸 뭘로 하는 거죠? 상속재산을 추정해서 간주한다, 간주해버린다, 의지한다, 추정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처를 밝히면 근거 가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으면 그래서 꼭 이것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 뭐 장례식비랄지 여러 가지 병원비, 특히 병원비가 요새 좀 장기적으로 큰 병이 걸리시면 많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피상속인, 그러니까 앞으로 상속을 해주시는 분 앞에 계좌에서 빠져나가면 될 텐데 이걸 아들이 그냥 효도한다고 막 이거 이렇게 병원비를 대주고 나서 세금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이런 거 출금 문제. 그 다음에 7번이 제일 많이 묻는 거 묻지마 투자가 있고요. 세금에 있어서 자금 출처. 이건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묻지마는 국세청 쪽에
묻지마입니다. 국세청에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어떤 금액이 좀 적으면 자금 출처 어디서 났는지, 그대가 어디서 돈이 나서 집 샀어, 땅 샀어, 상가 샀어, 빌딩 샀어, 이 얘기를 안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출처 배준 기준액이 딱 있잖아요. 어떤 거.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이 이게 물어보세요. 뭐 내가 집을 하나 사서 아들한테 5천만 원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구워준다든지 빌려준다든지, 뭐 부자지간에 돈 주고 아버지 갚을게 해놓고 갚은 녀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안부터. 그러니까 이건 증이 아니야. 꼬갈 때는 미안하니까 아버지 좀 꼬주세요. 제가 뭐 해서 갚을게. 근데 나는 갚았다는 시청자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렇지만은 이런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왜 주택에 한해서 특히 많이 괜찮거든요. 주택에 한해서는 만 30 쓰면 2억, 그 다음 만 40 쓰면 4억, 기타 써서 5천, 이렇게 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왜냐면 우리가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은 아들, 딸 생각 안 해요. 그냥 성년 되면 너 기숙사 나가라. 우리 집 오지 말아라. 그러는데 우리는 둘째, 셋째를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요새 추석에 해외여행도 안 가고 먹을 거 안 먹고 해서 집 한 칸 마련해 줬는데 그걸 자금 출처를 묻는다든지 돈 어디서 나가지고 이럽니까? 그래서 증여로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묻으면 좀 그렇잖아요. 상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특히 주택 부분은 너그럽다 이랬습니다. 전분에 8.5%를 하는 게 아니라 4.6%로 이자 1,000만 원 이하에서 연 이런 것은 거래를 해도 괜찮다 이런 것들에서부터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좀 작성해 놓고 공증 서류를 만들어 놓으면 이건 인정하겠고 증여로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8번이 점에서는 요거 많이 물어봐요.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니까 요 말은 여기서 제가 수독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방송에서 할 말이 있고 또 방송을 좀 벗어나서 할 말이 있거든요. 세미나장에서는 저 수업이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 방송을 지켜야 될 언어와 무슨 내가 또 무슨 탈세를 조장한다든지 무슨 세법 이만큼 안다고 그래가지고 뭐 빠져나가는 걸 저기 한다든지 그래서 다들 그러면 조심합니다. 우리 이제 방송 관계자분들도 조심해라 그래서 방송에서 하지 못한 말 중에서 이 주택연금 가지고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이런 분이 요새 있어요. 내가 집이 이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월세로 준 거예요. 월세로 주고 누구 집에서 사냐면 딸 집에서나 아들 집에서 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같이 동거하면서 애도 봐주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 딸은 또 2주택이라 다른 데 가서 아예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랬을 때 대가를 엄마 아버지가 주지 않고 딸 집에서 그냥 살잖아요.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산다 뭐 산다 그래봐요. 그냥 공짜로 사는 거예요. 이랬을 때 그 증여로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하면 볼 수도 있고 거의 안 볼 수도 있다. 이렇게만 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좀 여쭤보신 분이 있어요.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8번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여쭈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8번 했습니다. 9번 종잣돈 일명 시드mo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번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돌잔치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금반지 가져가면 며느리한테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금반지를 가져가려면 그냥 한 소쿠리를 하나 가지고 하시던 건데 이 종잣돈을 부자들은 만들어주는 과정을 쭉 설계들을 플래닝을 짜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이 녀석이 이 손자 녀석이 다음에 커서 30세가 돼가지고 아까 불미스러운 자금 출처를 묻는다든가 고가 고액의 전세를 살고 있네 9억 이상 뭐 이러면 자금 출처를 묻는다든가 그럴까봐 시드머니의 형성 과정을 플래닝을 짜가지고 분명히 소명하고 간다 이 말이죠. 국세청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요 소명하는 거예요. 돈이 어디 났습니까? 어떻게 샀습니까? 이걸 소명하세요. 그럼 소명하면 되는 거예요. 못 소명하면, 소명을 못하면, 자, 그러면 과세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자, 10번. 와, 부담부 증여. 증여를 지금 저번 시간에도 이렇게 했고, 전번에 채권으로 갔다가 전세보증물 하는 부담부 증여.
2월 가세, 부부간, 그 다음에 제3자간, 존비속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상속세만 보더라도 우리가 1년에 세상에 아웃되는 분들이 한 28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있든 자산이 있든 없든 간에 이제 TV 중고 하나라도 남겼으면 이제 그것도 유산은 유산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한 4,800명, 한 5천만 명 정도가 신고를 해요. 그러나 이거보다는 상속세로 거치는 국가의 재정보다는 요즘은 증여세로 거두는 재정이 훨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증여를 많이 한다는 뜻이죠. 증여에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사전 어떤 세금이 많이 나거나 미리미리 사전하는 증여도 있고, 내가 사망하기 전에, 죽기 전에 사전에 증여하는 개념도 이렇게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증여에서 나오는 것이 부담부 증여다. 부담부 증여. 10번을 좀 위로 써야 되겠네요. 우리는 전번에 첫 시간에 내가 했듯이 벤자민 플랭클린처럼 건국의 아버지죠. 미국의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고 뭐 그랬잖아요. 가장 흔한 말이잖아요.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죽음 피할 수 없습니다. 유산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유산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 하면은 다 긍정, 어느 집이든 유산을 10억 이상 남은 집안에 독자 말고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있는 집치고 사후에 자산 다투면 안 벌어지는 집 없어요. 한번 옆에도 보십시오. 이 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겁니다. 피를 나는 형제지만, 피를 나는 오빠지만, 이건, 그래서 제가, 우리가 1990년 1월 1일부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이 얘기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이런 것을 하게 되는 대형 신탁 제도도 있고, 신탁법에 대한 것도 좀 알아야 되고, 싸움을 미리미리 내가 이렇게 방지해놓고 안 벌어지게 해놓고 가문의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놓고 세상을 좀 아웃돼도 좋은 일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 사전증여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증여하는 이때 다툼의 서막이 시작하는 겁니다. 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오빠는 유학까지 시켜주고 사업한다 가지고 5억이나 말아먹었는데 왜 또 오빠를 똑같이 나누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전번에 저 상속세 증여세 했을 때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장남이 이렇게 하면은 장남에 대한 것을 그때 물려준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재산을 안 팔아서 논 5마지기를 안 팔아서 지금 요게 5억 정도 됐어요. 근데 그 당시 논 사업한다고 그래서 2천만 원에 팔아서 사업자금 대줬어요. 근데 지금 유류분 청구할 때 이 금액을 지금 가격으로 한다 그랬어요. 4만 개시당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거에서부터 그다음에 그 전체 진짜 상속하고 증여 문제에서 싸움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한 걸 봤고 엄청 그분들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하러 오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요즘엔 세금에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양도세지만 우선은 상속세 증여세. 그렇다면 자 30회 특강을 하면서 지금까지 30회 동안에 이제 메모리를 한번 메모해 보면 어떤 얘기를 결론 지을 수가 있느냐. 자 재테크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뭘 사서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내가 오를 집으로 이사를 간다 이 말이에요. 뭐가 좀 가격이 오를 물건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이 자체가 재테크인 겁니다. 그 다음에 팔 때 재테크는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남았으니까 양도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세금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때도 사람이 심리가 그렇잖아요. 좀 덜 내고 싶어요. 워낙 세금이 한두 푼이 아니고 세율 자체가 중과 세율이 되다 보니까 그럼 파는 사람, 요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도
진입하는 사람도 이런 재테크 방송을 듣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희 내경제 TV가 자랑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걸로 30분씩 60회를 방송해주는 방송도 없을 겁니다. 저도 방송국 자랑 좀 해야 되겠네요. 그랬을 때 중복된 얘기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많이 중복된 얘기도 있고 매일 새로운 얘기도 있지만요. 요 60 강좌 속에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봐요. 부동산의 종류별에서부터 선택과 집중하는 방법에서부터 그다음에 과세 특례자 같은 거랄지 그다음에 우리 조세 특례 제한법에 대처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신다면 어느 정도 좀 리스크로부터 좀 덜 노출되는 그런 방송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아까 10번째, 우리 증여할 때 부담부 증여. 이월과세. 이거 지금 제가 한 10번은 더 이야기했을걸요. 지금까지 세금합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한 이 세법을 다 어떻게 뭐 애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1강에서부터 50강이 진행됐고 앞으로 한 10번 정도가 강의가 남았으면 이런 것만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것만 알아들으시고 주의하시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10번만 보더라도 10번째 이게 부부간의 정의랄지 좀비석 간의 정의할 때는 그 물건을 5년 안만 팔면 좀 세금이 많이 나오겠구만. 이런 것만 좀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주민등록 관리를 좀 잘해야겠다. 이것만 하나 해도 되고, 2주택인데 좀 너무 떨 필요가 없네. 여러 가지 특례 조항이 있다면서 이것만 알아들어도 되고, 자금 출처 너무 그렇게 떨 필요도 없네. 어떤 조건만 갖추면은 아까 국세청에서 묻지 않는다더군. 이런 거에서부터 이렇게 되면은 막연히 세금의 두려움으로부터 공포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고요. 제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첫 시간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 50여 강의를 하면서 예방세무를 해야 된다. 기획세무를 해야 된다. 미리 이 컨디션을 맞춰놔야지 도장 찍고 나서는 안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전체 60강 강의에 아주 그냥 딱 포인트일 수 있어요. 이건 세금은 좀 미리 해놔야 되는군. 집에 가지고 있는 보유한 문서를 다 꺼내놓고, 요것은 요렇게 컨디션을 맞춰가야 되겠다. 미리 해야 되겠다. 저 시골에 있는 아버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님 지금 농지로 지금 경작 헌지가 8년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거 팔 때는 꼭 농지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또 비닐하우스나 이런 거 임대 주어가지고 임대소득세 받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아버님의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또 1년에 3,700만 원씩 이상 또 어디 가서 또 월급 받는 거 아니세요? 뭐 이런 거에서부터 그 기간은 또 농사 짓는 기간을 빼주니까 이런 거에서부터 이런 것이 몇 개 있다 보면 자꾸 들었다 보시면 이게 귀가 좀 뚫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것이 되도록이면은 현실적인 거, 그 다음에 실무적인 거, 그 다음에 타이밍적으로도 오늘 현실에 지금 돌아가는 세금 얘기, 재테크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3회 특강으로 이렇게 꼭 알아들어야 될 세금 이렇게 합니다. 아마 시즌2에서 제가 또 이 강좌를 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1시간짜리로 해서 딱 집중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선택과 집중이거든.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만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자. 오늘은 상속세만 해보자. 아니면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꼭 알고 가야 될 점을 이야기하자. 도대체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면은 뭐가 어떻게 좋다는 것이냐 이런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세금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시간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3회 특강으로 꼭 알아야 될 세금 30가지 정도를 52강, 53강, 54강에서 했습니다. 다음 55강에서부터는 한 5번, 한 6번 정도를 집중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거,
것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다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